자, 저번 시간에 법률 관계 기억나십니까? 권리 의무 관계 배웠고요. 자, 권리 의무 관계가 있으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의 주체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항상 권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권리에서. 그런데 이제 권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강학적으로 뭐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배웁니다.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권리 기속 주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회사. 과연 자연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있는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매도인이 될 수 있죠. 삼성전자가 등기부를 보게 되면 건물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무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종중이 좋은 땅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종중은 누구 상대로 해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지 계약서에. 종중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 누구를 쓰냐 그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시험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 의사 능력. 자,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쉽게 파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나중에 다 보겠지만 의사표시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논리 전제가 뭐냐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겠죠. 의사 능력이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지능입니다. 그 전제에 있어야 의사표시 기초에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계약을 네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네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정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 전제는 뭐냐? 의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 기억하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은 절대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 능력을 뭐 불편해요. 거래하려면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개별 케이스거든요. 의사 능력에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 안전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의사 판단 능력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매번 의사 판단 능력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검사 받으라? 그거는 거래 안전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행위 능력이란 겁니다. 규범화시키면 돼. 정형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제한 능력자들,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만든 겁니다. 행위 능력은. 정형화시킨 거예요. 매번 이 사람이 뭐 미성년자지만 실수시대지만 사회 경험이 많아서 충분히 의사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하도록 법률 관계를 형성하도록 규율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정형화시켜야만이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저희는 수험생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제한 능력자 개념 안에 뭐 미성년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종류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권한과 범위, 그런 효과, 피성년 그 후견인, 성년 후견인들 그 후견인들의 범위를 정해지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인데 다 틀려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한번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느 경우에 대리권의 상시 파트에서 대리권의 상실 파트에서 한번 나옵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때 중요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물권의 객체.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이제 물권의 객체라는 게 나오거든요. 물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대상한다. 그럼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 한다.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 합니다. 이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일물 일권주의예요. 일권은 말 그대로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근데 원칙만 있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권.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한 필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필지가 있으면 이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일물, 일권주의에서 물권인데 하니 지상권에 이를 때 그럼 지상권도 일물, 일권주의는 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권에는 일부에 대해서 특정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되면 등기사항에 일부에 대해서도 가기 때문에 특정할 수도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분 일부인 경우에는 저세권도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물 일권주의 물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예로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개념 정도 주문과 종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뭐 하나 하게 되면 자 편하게 들으십시오. 아까 저번 시간에 호의관계 법률 차이점은 법적 구속력이고 약속을 법률 관계일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권리 의무 관계는 가장 크게 재산권, 소유권이죠. 부동산, 항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세십시오. 우리는 수험생 때도 소유권 이전과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이에요. 그런데 이전은 누가 의무가 있죠? 매도인에게 의무가 있고요. 지금은 매수인이에요. 자, 법의 도움을 받는다. 매매 계약에서 법적 법률 관계, 법적 구성이 있다는 건데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죠?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 빨리 약속한 돈을 줘. 그런데 매수인이 알았어 나 줄게 하면 끝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주지 않아요. 그럼 매매대금 지급받는 방법. 그러면 그 순간 매도인이 이 매수인의 집에 찾아가서 뭘 뺏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도움을 만나는 건 뭐냐면 그래? 이 이행지체가 빠져야 하거든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이행지체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송? 돈을 달라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법의 도움을 받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라고 확정 판결을 얻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매수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범원이 나거든요. 집행범원이 절차에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감정기일을 지나서 매각 절차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럼 재범은 처음에는 집행관이 나와서 현황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을 합니다. 이 목적물, 집행 목적물, 대부분 부동산이겠죠. 이 가격이 얼마인지. 왜냐면 최저가를 정했었어요. 입자가에서. 그럼 입찰 기일을 정해요. 입찰 기일을 정해놓고 기일날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살펴보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매각 허가 결정하게 되면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럼 돈을 내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가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면 집행본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배당표를 만듭니다. 배당표를 갖고 그 권리자, 이 배당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순위에 따라서 돈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제가 잠깐 이제 매각 절차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요 정도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만 아십시오.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거지만 제가 말하는 엑기스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점유권 판태가 있습니다. 자력 탈환. 식에서 소매치기나 날치기 다닐 때 바로 빼앗는 거.
이런 절차를 거치고도 바로 뺐습니다. 지금 자력 탈환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탈환하는 거.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특이한 경우 소매치기 당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뺏는 거 그 즉시. 그럴 땐 자력 탈환이 가능하지만 시험은 잘 출제 안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편하게 들으십시오. 가등기 담보법을 나중에 특별법을 배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 보면 담보법이 적용의 특징이 뭐냐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는 청산금이에요, 사실은. 청산금 있으면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만이 채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일 때는 그 시점에 있어야 청산금을 지급해야만이 소유권 이전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근데 청산금. 그럼 청산금을 지급을 누구한테 하죠? 채무자한테 해요. 개인한테. 방금 법적 보호를 하는데 배당금은 누가 갖고 있지? 관리하고 있죠? 채무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집행법원에 맡겨놓고 집행법원이 순위가 나눠져요. 이해관계돼. 배당부 참가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적, 이게 기속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무자한테 줘요. 그래서 이건 사적 실행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실행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부동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후순위 권리자들. 만약에 정식적으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법원을 통해서 강제견별 처리가 되면 후순위 권리자도 권리 보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적 실행에서는 그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청산금을 채무자가 갖기 때문에. 채무자 그걸 써버리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이런 어떤 절차를 하면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경매를 그래서 우선중입니다. 사적 실행보다는 법의 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더 우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특징들은 좀 알고서 접근하시면 가등기 담보법 이해하실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만이 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리주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습서도 별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강의 내용은 상당히 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짧게 하는 걸 원하면서도 좀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재미를 붙이려면 제가 내일 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아셔야 합니다. 민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써있지는 않지만 제 강의를 근데 그 내용을 교과서를 만들면 좋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험과는 상관이 없지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파트예요. 그리고 어느 다른 교과서나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나온 내용도 다 종합해서 설명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일 물권법이나 모든 채권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처음엔 쉽다가 나중에 가면 막히는 문제예요. 어디서 막히냐면 일단 이중매매부터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이중매매부터 막혀요.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바탕이 돼서 이중매매의 어떤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데 거기서 막혀요. 또 이중매매 잘 넘어가면 어디서 넘기냐? 의사표시 하자 파트에서 막혀요. 어디서 막히냐면 특히 선의의 3자 보호 규정 때문에 멘붕이 와요.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 울, 병. 등기가 다 됐어요. 등기상, 등기부상 권리자가 다 바뀌었어요. 이전 등기로. 근데 의뢰 계약이 허위표시 무효이다. 그러면 병은 선의의 3자 보호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선의의 개념, 3자 개념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서 되는지의 설명이 없어요. 당연히 안다. 처분행위가 처분관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의 유일성 다 연결되는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물권법에서 배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서 하게 되면 처음에 힘들겠지만
의사표시 하자 파트,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파트, 그 다음 부동산 실명법의 제3자 보호규정, 제3자 보호규정 관련된 것에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 내일은 다음 시간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각오하고 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본래 좋은 약은 씁니다. 네, 좋은 약은 먹는다. 쉬운 파트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들은 왜 불편하게 되냐면 내일은 강의 내용을 하게 되면 정리를 여러분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매매계약 무효 취소 파트, 다 해제 파트 또 한꺼번에 정리할 겁니다. 이 파트에서 왜냐하면 그 파트에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그래서 요 파트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암기를 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불편을 감수하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